생생건강통입니다. 오늘은 건강하게 천천히 늙고 오래 살기 위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윤신 한의사의 책입니다. 제목이 조금 깁니다. 50부터는 알아서 척척 건강해지는 착한 몸은 없다입니다. 그럼 본문을 조금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아픔. 너무나 극단적인 두 단어는 각자이지만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우리 삶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아픔은 다른 양면인 듯 함께합니다. 그래서인지 아픔은 사랑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 마음도 같이 아프고 우리는 그 속에서 고통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고통에서 벗어날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으면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우리는 무한한 감사와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몸의 통증은 삶을 아프게 하지만 삶의 유한성과 소중함을 알려주는 귀중한 역할을 합니다. 마음의 통증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지요. 우리는 다시 통증에 대해서 새롭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인생에서 우리 힘으로 완벽하게 조정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그것은 태도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만큼은 스스로 장악하고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지요. 따라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보다 중요한 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처리하느냐입니다. 통증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증에 반응하고 대처하는 태도는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통증은 신호입니다. 내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지요. 나에게 나를 알아달라고 반응하는 일입니다. 몸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아껴달라고, 지금 몸이 아프다고 말이지요. 마치 장님 코끼리 더듬듯 하나하나 차분하게 알아가야 합니다. 나라는 존재에 대한 애정 없이는 이 통증을 잘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겨내기는커녕 이해할 수도 없지요. 왜 나만 이렇게 아프지? 왜 갑자기 이러지? 이렇게 아플 바엔 차라리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요. 아프다는 사실이 우리를 괴롭고 힘들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아픈 몸과 마음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통증이 통증으로만 남는다면 삶은 무한한 고통일 겁니다. 그렇지만 통증을 이겨내고 다시 건강한 몸과 마음을 찾는다면 우리의 삶은 무한한 감사와 행복으로 가득 차겠지요. 어제까지 몸에 아무 문제 없었는데 갑자기 통증이 생기면 당황스럽고 낯설어집니다. 이 상황이 담 걸린 것과 유사합니다. 담이란 건 갑자기 생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는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작은 문제들이 어떤 상황들과 만나 갑자기 불편으로 나타나지요. 그런 면에서 담은 몸의 퇴적물 같은 겁니다. 단지 갑작스럽게 느껴질 뿐이지요. 그럼 우리는 그제야 조치를 하려 듭니다. 담은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이제 나에게 신경을 써야 한다고 몸의 소리를 들어달라는 거죠. 담을 포함한 모든 통증이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관심을 가져달라고요. 나를 아껴달라고요. 지금 아프다고요. 그러니 통증에 당황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나를 봐달라는 신호거든요. 통증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멈춤입니다. 나를 질질 끌고 다니지 마세요. 아픈데도 이건 해야 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앞으로 아프지 않기 위해선 지금이라도 운동을 시작해야 해라고 결심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단 한 가지, 고요한 방에 들어앉아 휴식할 줄 모른다는 데서 비롯한다. 라고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멈춘다는 것은 그냥 힘을 빼고 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지요. 멈추기 위해서는 습관처럼 나아갔던 발걸음을 멈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멈춤은 새로운 힘을 모으는 운동이지요. 지금 당장 몸에게 휴식을 선물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찾고 노력하는 이유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플라톤은 행복하게 살기 위한 조건 5가지를 말했습니다. 1. 먹고 살기에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 2.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 약간 부족한 듯한 외모. 3. 자신이 생각한 것의 절반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명예. 4. 남과 겨뤄한 사람은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지는 체력. 5. 연설했을 때 절반 정도 박수받는 말솜씨. 플라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행복의 조건들과 사뭇 다릅니다. 조금 부족하고 모자란 상태를 말합니다. 플라톤은 무엇이든 모자람이 없는 완벽한 상태에 있으면 바로 그것 때문에 근심, 불안, 긴장, 불행이 교차하는 생활을 하게 된다고 강조합니다. 이렇듯 행복을 느끼는 지점은 사람마다 다르지요.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계속 시도하고 나만의 행복을 찾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추구하는 행복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에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번듯한 직장, 명문대라는 학벌, 뷰가 좋은 아파트 등 남보기 좋은 기준을 맞추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기준으로만 살다 보면 나는 행복에서 더 멀어집니다.
항상 자신보다 남을 의식하고 살고 남의 시선을 위해 사는 인생은 불행하지요. 남을 의식할수록 나는 의식을 잃습니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남보다 자신을 깊게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몸이 상하는 원인은 6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머리를 많이 쓰는 것, 몸이 고통스러운 것, 욕심을 줄이지 못한 것, 생각을 이루지 못한 것, 음식이 적당하지 않은 것, 약을 잘못 먹은 것입니다. 그 중에서 노권상이라는 것은 머리를 많이 써서 피곤하고 몸이 고통스러운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에 더한다면 욕심을 줄이지 못하거나 생각을 이루지 못한 것까지를 노권상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피로라는 곰은 먹는 것을 빼면 몸의 고통, 욕심, 생각이 너무 많아서 생긴다고 할 수 있겠지요. 우리는 몸을 너무 무리해서 쓰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해야 할 수많은 일들 속에서 제대로 된 휴식도 없이 몸을 함부로 쓰고 마음을 씁니다. 당연히 근육 운동은 할 겨를이 없고 기본적인 스트레칭조차 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의 사용으로 점점 목이 거북이처럼 됩니다. 그리고 볼링공만큼 무거운 머리는 가느다란 목 위에서 마치 피사의 사탑 위에 공을 올려둔 듯 위태롭기만 하지요. 우리는 어떤 일에 집중하면 몸을 앞으로 기울이게 됩니다. 그게 관심의 표현이고 일 잘하는 사람의 자세지요. 그렇지만 계속 그 자세를 똑같이 유지할 순 없습니다. 쉬어야 합니다. 몸도 목도 강철은 아니니까요. 그러니 줄이지 못한 어떤 욕심이 나를 상하게 하고 있는지 가만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머릿속에서 단 5분이라도 그 욕심에서 나를 멀어지게 해보세요. 일부러 머릿속을 텅 비워보는 것도 좋고 몸을 최대한 편하게 뒤로 보내주세요. 의자에 푹 기대어 무거운 머리를 잠시 내려놓고 긴장으로 바짝 올라간 어깨에 힘도 빼세요. 그렇게 몸을 최대한 편하게 뒤로 보내주세요. 환자분들이 제일 자주 겪는 어지럼증이 기립성 어지럼증입니다. 기립성 어지럼증이란 말 그대로 앉았다 일어설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원래 우리 몸은 앉았다 일어서면 피가 다리 쪽에 몰리기 때문에 혈압은 약간 떨어지고 심장박동은 빨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기립성 어지럼증이 있는 분들은 혈압이 약간 떨어지는 게 아니라 차이나게 많이 떨어지지요. 순간적으로 머리까지 혈액이 충분히 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혈액의 공급이 안 되니 눈앞이 캄캄해지고 머리도 어지럽고 균형도 흔들리게 되지요. 그럴 때는 얼른 도로 앉아서 머리를 심장보다 낮게 하면 머릿속의 혈액 순환이 회복되어서 증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증상을 그냥 방치하면 넘어질 위험성이 커지고 최근에는 중풍의 위험도 높아진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기립성 어지러움은 심장, 소화기, 종아리 근력과 혈압을 조절하는 자율신경 등 여러 가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증상이 일시적이지 않고 자주 반복된다면 자율신경 검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신이 느끼는 어지럼증의 원인을 자가진단하고 치료하려다 상태가 더욱 악화해 내원하는 환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지럼과 관련된 질환은 많습니다. 어지럼은 증상일 뿐이지요. 그래서 어지럼의 원인을 찾고자 노력합니다. 어지럼은 귀에 이상인 경우도 있고 빈혈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자주 보이는 원인은 아주 사소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바로 소화불량과 머리의 불균형이지요. 소화가 잘 안 되는 게 어지럼과 무슨 상관일까요? 멀미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멀미하면 속이 울렁거리고 어지럽고 머리가 무거워집니다. 그러다 더 심해지면 토하게 되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토하고 나면 머리가 좀 가벼워진다는 걸 느끼지 않나요? 울렁거림과 어지러움은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속이 울렁거리면 어지러움을 잘 느끼고 어지러움이 느껴지면 속이 울렁거립니다. 그러니 소화가 안 되기 시작하면 머리가 핑 돌면서 어지럽기도 하지요. 머리가 기울어졌다는 건 뭘까요? 몸 전체가 기울어진 것일 수도 있고 어깨가 틀어진 경우도 있지요. 또는 머리만 목만 한쪽으로 기울어진 경우도 있을 겁니다. 바로 자세 문제지요. 특히 자세가 틀어지기 시작하면 어지러움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심하지 않은 어지럼이 자주 반복되고 있다면 몸이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지럽기 시작할 때 문제가 발생했다는 걸 알았다면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겠지요. 소화 때문에 어지러운 거라면 소화가 잘 되는 음식 먹기. 자세 문제라면 자세 바로잡기. 입니다. 너무 쉽고 간단하게 느껴지죠. 먹는 이야기는 계속하게 될 예정이니 여기선 간단한 자세만 이야기하고 갈게요. 공이 기울어진 이유는 원통 때문입니다. 그럼 몸통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하겠지요.
몸통을 잘 세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간단한 방법 딱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바로 똥꼬의 힘주기입니다. 괄약근에 힘을 꽉 줘볼게요. 똥 쌀 때처럼 주는 힘은 아니고요. 반대로 괄약근을 조이는 힘을 쓰는 겁니다. 소변 줄기를 끊고 방귀를 참는다는 생각으로 힘을 주면 됩니다. 5초간 정지했다가 서서히 이완합니다. 그럼 엉덩이에만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복부, 등, 목까지 조금씩 힘이 들어갑니다. 똥꼬에서부터 정수리 끝까지 척추가 하나하나 일자로 쌓여가는 느낌이 들 겁니다. 척추가 똥꼬 있는 데서부터 정수리 끝까지 하나하나 블록 쌓기 하듯 쌓여간다고 상상해 볼게요. 그리고 몸 전체를 길게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게 척추가 바로 서는 느낌입니다. 처음에 쉽지 않을 테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척추가 바로 서는 게 느껴집니다. 오늘도 몸통 위에 머리 잘 얹고 다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똥꼬임으로요. 나이가 들수록 호흡은 점점 짧아지고 짧을수록 머리는 더 멍해져 갑니다. 다양한 호흡법들이 있지만 여기선 제가 하고 있는 호흡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함께 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길게 쉰다입니다. 한숨이 최대한 길어질 겁니다. 동의보감에서도 긴 호흡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긴 호흡을 하려면 복식호흡을 할 수밖에 없지요. 최근에는 이산화탄소양이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끼친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평균 이산화탄소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긴 호흡을 해야 한다고 말이죠. 호흡은 나이를 먹을수록 짧아지고 심폐질환이 생길수록 더 짧아지고 거칠어집니다. 거기다 긴장할수록 호흡은 가빠지고 짧아지죠. 운동할 때와는 좀 다릅니다. 운동하면 최대한 깊게 들이쉬려고 노력하거든요. 온몸을 다 써서 호흡하지요. 긴 호흡을 위해서는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도록 할 겁니다. 최대한 천천히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완전히 내쉴 겁니다. 그럼 복부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숨을 들이쉴 때 배가 볼록해지고 내쉴 때 배가 납작해질 겁니다. 두 번째 원칙은 코로 쉰다입니다. 코는 폐로 들어가는 공기를 데우고 불순물을 걸러줍니다. 필터와 같은 역할을 하지요. 당연히 들이쉬는 건 코로 하는 게 좋죠. 항상 논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입으로 내쉬느냐, 코로 내쉬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코로 내쉬는 걸 추천하는 편입니다. 천천히 들이쉬고 천천히 내쉴 건데 나가기 편하거나 들이쉬기 편하다면 잘 안 되겠지요. 그리고 입으로 숨 쉬는 사람일수록 차츰 구강 구조가 변합니다. 특히 아이들이라면 아데노이드 비대증의 경우 코로 숨쉬기가 힘들어 입으로 숨 쉬다 보면 턱이 후퇴되어 아데노이드형 얼굴을 가지게 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온몸을 이용한다입니다. 복식호흡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거꾸로 하는 분들도 있지요. 흉식호흡을 하는 건 집중도를 올릴 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호흡법 중에서 집중도를 올리거나 할 때 자주 사용하지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편안해지는 호흡이자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는 호흡을 할 겁니다. 아이들이 숨 쉬듯 말이죠. 호흡하면 자연스럽게 가슴과 등이 커집니다. 그리고 횡격막은 내려가죠. 거기서 더 호흡을 들이쉬면 배까지 볼록해집니다. 마치 개구리가 몸을 불리듯 말이죠. 내 몸통이 전부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숨을 내쉴 때는 몸통이 전부 작아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해서 저는 괄약근 운동을 함께 합니다. 숨을 들이쉴 땐 괄약근을 풀었다가 숨을 내쉴 때는 괄약근까지 꽉 조이면서 몸에 있는 숨이 한 톨도 남지 않도록 합니다. 이렇게 호흡하면 살이 빠지는 느낌이 납니다. 땀도 나고 복근이 힘듭니다. 심지어 너무 힘들여 하다 보면 어지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꼭 천천히 하세요. 그리고 호흡에 온 정신을 집중해 주세요. 누구나 같은 속도로 변화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더 약한 곳이 있고 더 뛰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노화와 상관없이 사고를 당하거나 하면 또 다른 변수가 생겨서 고통을 주고 그 때문에 노화가 빨라질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동의보감을 통해 느껴야 할 것은 우리가 유한한 존재로 변화를 겪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겁니다. 모든 생명과 모든 자연은 늙습니다. 심지어 태양도 늙고 지구도 늙지요. 자연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나이를 늙음의 관점에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몸은 나이를 먹고 약해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몸은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내 생활에 최적화됩니다. 내 몸은 내가 살아온 결과물인 것이지요. 내가 하는 하루의 생각, 표정, 행동 등 모든 활동의 산물입니다. 우리의 몸이 나이를 먹고 나에게 익숙해지면 삶에 대해서 이해도가 깊어지고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가장 최상의 나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키우는 일이죠.
나의 마음은 나무와 같아서 나이테를 갖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음이 가지는 나이테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묻어 있습니다. 엄혹한 현실 속에서 상처 입은 내가 거기에 있고 따뜻한 바람이 불듯 따뜻한 마음을 만났던 시간도 거기에 있습니다. 기분이 나쁠 때 배고픔과 상관없이 당기죠. 우리 뇌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기에 대한 반응으로 교감신경을 작동시킵니다. 교감신경이 작동하면 우리는 위기를 대처하는 반응을 하게 되지요. 포식자가 나타났다. 달리자. 공격하자.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위기 상황과 똑같은 반응을 합니다. 심박수가 올라가고 호흡이 가빠집니다. 에너지를 팔다리로 보내기 위해 소화기관으로 에너지를 적게 보내죠. 그리고 뇌가 팽팽 돌아가면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위기 상황이 아니고 뛸 필요가 없는데 스트레스에 대해 몸은 위기로 반응합니다. 몸은 에너지를 자꾸 쓰고 계속해서 에너지를 넣어 달라고 하지요. 그럼 뇌가 단 거를 먹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당기게 되지요. 단 것을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는 대명사처럼 여기지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당이 도처에 널려있는 건강하지 못한 몸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몸은 당분을 절대 밖으로 내보낼 생각이 없습니다. 좋은 에너지원이니 낭비하고 싶지 않죠. 돈이 들어왔는데 놓칠 사람이 있을까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당을 지방으로 바꾸어 간이나 복부에 쌓아둡니다. 지방간, 내장지방 등이 생기는 이유죠. 그렇게 몸에 지방이 쌓이면 몸은 무거워집니다. 그럼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지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맛있는 걸 배부르게 먹었는데 다음 식사 때가 되기도 전에 엄청난 허기짐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겁니다. 그 많은 걸 이렇게 빨리 소화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말이지요. 이럴 때 알아야 할 게 인슐린입니다. 혈관에 당이 많아지면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양의 당이 몸에 갑자기 들어오면 인슐린도 많은 양을 분비합니다. 그럼 당 폭발, 인슐린 폭발이 한 번에 일어나죠. 한순간에 혈관에서 당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당은 순식간에 사라지는데 인슐린은 아직 몸에 남아 있습니다. 그럼 다시 몸은 인슐린과 반대되는 작용을 하는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럼 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응? 당이 몸에서 사라졌네. 배고프구나? 그리고는 몸은 단 걸 막 당기게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악순환을 반복하면서 음식에 갇히게 됩니다. 음식은 몸에 에너지를 주는 수단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이제 몸에 에너지를 한없이 낭비하고 나를 피곤하게 하는 것이 되었죠.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먹기 위해서 사는 꼴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음식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삽니다. 먹기 위해 살고 먹는 것으로 괴로워합니다. 이제 이런 삶의 변화를 줘야 합니다. 당을 완전히 끊을 수는 없습니다. 탄수화물은 몸에 에너지를 주는 근원이거든요. 그렇지만 입에 넣자마자 단 음식들은 끊어야 합니다. 입에 넣자마자 단맛이 느껴지는 음식은 대체로 단당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당류는 몸에서 흡수가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몸에서 당이 급격하게 오르고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지요. 그 과정에서 앞에서 설명한 피로감, 급격한 허기짐, 기분 변화가 나타나기 쉽습니다. 그러니 우선 입에 넣자마자 단 음식은 끊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탄수화물은 천천히 흡수되고 천천히 사용될 겁니다. 탄수화물은 나쁜가요? 아니요. 사람들은 무조건 탄수화물을 끊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끊는 방법으로 제일 먼저 밥을 끊지요. 안 됩니다. 밥 드세요. 밥은 우리에게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그럼 왜 저탄수화물을 이야기하느냐고요? 우리가 진짜 끊어야 할 탄수화물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탄수화물은 말 그대로 입에 넣었을 때 단 음식들입니다. 설탕이지요. 그래서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식사가 되지 않는 간식은 모두 피해야 합니다. 건강한 몸을 만드는 데에 많은 양의 탄수화물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히 곡물류로 만든 음식은 탄수화물이 많지요. 그리고 입에 들어갔을 때 달다면 그건 흡수가 잘 되는 당입니다. 몸의 당을 급격하게 올리죠. 급격하게 당을 흡수하고 저장하게 됩니다. 에너지가 되지 못하지요. 줄여야 합니다. 고구마, 감자, 호박 등도 식사로 하는 게 아니니까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밥은요? 밥은 좋은 탄수화물인가요? 어느 정도는요. 당뇨가 있는 분들은 현미밥을 많이 드시죠. 잡곡도 많이 섞어 드시고요. 단, 소화에 부담이 없어야 하지요. 예를 들어볼게요. 위가 좋지 않은 분들이 잡곡을 드셔도 될까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잡곡을 먹고 체한다면 차라리 백미를 드세요. 체하면 어떤 것도 흡수되지 않아요. 에너지가 되는 게 아니라 소화를 시키기 위해 에너지를 더 많이 쓰지요.
그런 음식은 본인에게 나쁜 음식이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장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식이섬유가 많은 경우가 많지요. 이런 음식들은 위에 들어갔을 때 가스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트림이 나죠. 위에서 소화할 수 없는 음식들이거든요.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되는 분은 이런 음식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차라리 위가 건강해질 때까진 부드러운 음식을 먹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흰 쌀밥이 낫다는 겁니다. 건강한 몸을 위해서 우선 밥을 드시기를 권합니다. 저탄수화물이 중요하지만 그게 밥을 끊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간식은 끊으세요. 다음은 반찬을 골고루 드시고 양은 조금 줄이세요. 밥을 줄이다 보니 반찬을 많이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더군요. 탄수화물이 줄어든 자리에 반찬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간이 센 음식들은 또 음식을 당깁니다. 먹고 싶어지죠. 차라리 배고픔이 느껴지면 밥을 조금 더 드셨으면 합니다. 최근 간헐적 단식이 유행입니다. 며칠간 단식하기도 있지만 8대 16, 8시간 먹고 16시간 굶기로 하루 안에서 단식이 이루어지기도 하지요. 이런 단식의 목적은 나를 굶기는 겁니다. 정확히는 세포를 굶기는 것이지요. 굶은 세포는 내 안에 있는 것을 재활용하거든요. 나를 소화하고 새롭게 만들지요. 그럼 몸에 쌓인 것들이 사라지게 되지요. 세포를 굶기고 소화한다는 건 내 몸의 세포가 잘 죽고 건강해지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내 몸의 세포가 죽는 게 어떻게 좋은 일일까요? 암이란 세포가 죽으라는 신호를 받지 않고 무한생장하는 상태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세포가 잘 죽는 일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몸에 암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는 일이니까요. 거기에 몸이 쓸모없는 것들을 쓰고 있으니 덤으로 살도 빠지게 되고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에게 굶는 것이 좋은 일일까요? 아닙니다. 무엇이든 자신에게 가장 맞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옛 성인들의 단식은 마음과 몸을 정화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나를 청소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단식을 시도해 보기를 권합니다. 그렇지만 몸을 회복해야 하는 사람이나 성장기 아이들은 조심했으면 합니다. 무조건 좋은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몸과 마음에 맞춰주세요. 나에겐 내가 기준이고 표준입니다. 나에게 해로운 것은 빼고 그 다음 몸에 좋다고 알려진 것을 조금씩 실행해 보기를 바랍니다. 정리해 봅시다. 우선은 밥을 먹자. 끼니를 챙기자입니다. 그 다음이 나를 잘 먹이기 위해서 잘 굶자입니다. 오늘 먹은 음식이 내일의 내가 되어 줄 테니까요. 환자분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그냥 간단히 때웠어 였습니다. 이유도 많았습니다. 입이 깔깔해서 집에 아무도 없어서 차려 먹기가 귀찮아서 그냥 간단하게 식사를 때운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식탁 한 구석에서 김치 하나 넣고 밥에 물을 말아먹는 어머니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맘이 찡하더군요. 아이들 밥은 다 차려주고 남은 반찬, 남은 밥을 물에 말아 먹는 모습 말이에요. 이 모습을 사랑하는 사람이 본다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가끔은 너무 지쳐서 밥도 먹기 싫은 날이 있습니다. 가끔은 우렁각시처럼 나를 위해 정성스럽게 밥 한 끼 차려줄 수 있겠지요. 내가 널 위해서 준비한 거야 하면서 말이지요. 이때 추가로 나와 대화하면서 먹기, 나에게 집중하면서 먹기 등을 시도해보면 더 좋겠습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눈으로 한 번, 코로 한 번 먹습니다. 입술을 대서 촉각으로도 한 번 먹어보세요. 배고픔을 느끼면서 천천히 음미하며 한 입 먹는 겁니다. 마치 내가 소믈리에가 된 듯 말이지요. 이 음식을 맛보고 그 느낌을 그대로 기억해주겠다는 마음으로 말이지요. 그렇게 한 입을 먹고 목으로 넘어가는 목넘김까지 인지해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위가 움직이며 배가 불러오는 느낌도 느껴보면 좋겠지요. 이런 식사 해보신 적 있나요? 식사 명상, 음식 명상으로 최근에 많이 등장하고 있지요. 저는 이 방법이 꽤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도움이 많이 되었고요. 저는 식사할 때 TV나 SNS를 틀어놓고 밥을 먹곤 합니다. 그럼 솔직히 뭘 먹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아요. 무슨 맛이었는지도 기억이 없습니다. 단지 먹었죠. 하지만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은 음식은 포만감도 금세 느끼고 뭘 먹었는지도 뚜렷하게 기억합니다. 그날의 조명, 입었던 옷, 함께 음식을 먹었던 사람, 나눴던 대화, 음식의 식감, 냄새, 순서, 맛, 향까지 생생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중요한 날에 일부러 비싼 음식을 먹으러 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재료로 만든 음식이라서 기억이 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저는 대접받는다는 느낌과 그 음식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때문에 그 순간에 음식과 함께한 사람을 잘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감을 모두 사용할 때 사람은 기억을 가장 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맛집에 간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먹는 그 순간 오감을 모두 활용하게 되는 거죠. 그럼 집에서 먹는 음식은 왜 기억에 남지 않을까요?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먹는다는 일상의 타성에 젖어 그냥 한 끼 때우는 거니까요. 그냥 우걱우걱 먹는 겁니다. 입을 거쳐서 위장에 음식을 넣는 거죠. 먹는 행위를 마치 배터리를 갈아 끼우듯 말이지요. 내 몸을 무슨 기계처럼 대하지 말아주세요. 기계처럼 에너지만 넣어주면 굴러가는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그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말이지요. 어떤 날도 무시되어선 안 됩니다. 어떤 나도 절대 그냥 한 끼 때워선 안 됩니다. 오늘 이 끼니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대접해 주세요. 한 끼 딱 맛있게 차려주세요. 배고플 때 먹는 간식 하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아하는 걸 준비했어. 같이 맛있게 먹자. 라고 나를 대접해 주세요. 음식에는 기억이 있습니다. 엄마가 해줬던 음식, 친구랑 먹었던 그 맛이 간절할 때가 있지요. 저는 가끔 초등학교 때 먹었던 학교 앞 분식집 떡볶이가 생각납니다. 수업을 마치고 친구들이랑 떡볶이를 먹으면서 나눴던 수다들, 더 놀고 싶어 집에 가기 싫은 마음이 제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좋은 식사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대변, 소화, 피로도지요. 소화가 잘 되는지, 먹고 나서 피로하지는 않은지, 대변이 잘 나오는지를 통해서 식사를 점검하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쉽게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대변입니다. 똥은 우리의 식사 성적표입니다. 밥을 어떻게 먹고 있는지, 그 식사가 몸을 건강하게 하고 있는지를 나타내주죠. 가장 좋은 변은 황금빛 바나나 형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약간은 물에 뜨는 느낌이 들면 좋아요. 물을 내리면 약간 풀어지는 느낌이 들면 소화가 잘 된 편입니다. 이런 이상적인 형태를 저도 자주 보지는 못합니다. 자신에게 불편한 음식을 줄이면 이런 변을 볼 수 있지요. 변이 황금빛 바나나가 아니라면 먹는 걸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을 보고 나서 물 내리기 전에 한번 봐주세요. 변의 색과 형태를 기본으로 본 후에 안에 음식물이 섞이진 않았는지, 지방이 뜨지 않는지를 봐야 합니다. 변을 살피면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평소와 다르게 변의 형태가 변했다면 전날 먹었던 음식들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소화입니다. 그런 음식들 있지 않으세요? 몸에 좋다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것만 먹으면 잘 체하는 경우 말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음식들이 익히지 않은 음식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회, 생야채, 과일이지요. 이게 뭐가 나쁘냐고 생각하시겠지만 차가움이 단점일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당근을 먹다가 체합니다. 근체류의 야채들이 저와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체류는 빈속에 먹지 않는다는 것과 생으로 먹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어떤 음식이든 소화하지 못한다면 그 음식은 나와 잘 안 맞는 음식입니다. 케일과 양배추 같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야채도 몸에 좋습니다. 그런데 케일과 양배추만 먹으면 설사를 한다면요. 그럴 때는 꼭 생으로 먹어야 할 필요는 없지요. 그럼 익히세요. 갈아서 드셔도 됩니다. 아예 안 먹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음식이 아무리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도 꼭 나에게도 좋다는 법은 없어요.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도 생산 환경, 가공 과정, 조리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은 사람마다 다르고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러니 꼭 본인을 기준으로 맞게 드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피로도입니다. 몸 상태와 에너지 사용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신호가 피로니까요. 자극적이고 피로를 일으키는 음식을 어느 정도 제거하고 피로도 변화를 체크해야 합니다. 당연히 소화하는 데 부담이 되는 음식들은 피로도를 높이니까요. 술을 과하게 마신 다음 날 몸이 개운하다는 분은 없겠지요. 당분이 높은 빵이나 과자 등의 음식을 먹고 나면 먹을 당시는 괜찮지만 당이 높아졌다가 인슐린의 분비로 갑작스럽게 당이 저하되면 급격한 피로가 오게 됩니다. 당연히 과식하면 힘듭니다. 음식을 소화하는 데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면 안 됩니다. 음식을 먹은 게 안 먹은 것보다 더 피곤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 식사한 후 한두 시간 동안 식곤증이 너무 심하면 그 음식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체크해보면 우리가 어떤 하루를 살았고 스스로 어떤 음식을 제공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 걸 조정하면 스스로 더 건강한 식사로 건강한 똥을 만들 수 있겠지요. 한의학에서 대체로 사용했던 약재 중 주위에서 익숙하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알로에입니다. 변이 단단해서 보기 힘들 때 알로에를 복용하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차전자피도 그중 하나인데요. 차전자피의 경우는 실제 대변의 양을 늘리는 게 목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변비에도 도움이 되지만 설사에도 추천해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 대장의 수분을 빨아들여서 대변을 형태가 있게끔 도와줄 수 있거든요. 먼저 차전자피를 시도해보고 그 다음 알로에를 시도해보기를 추천해드립니다. 우리가 시중에서 복용하는 변비약 중에서 용량을 늘리는 쪽이 차전자피에 가깝고 알로에의 경우 장관을 자극하는 약들에 가까워서 우선은 식이섬유를 늘리고 용량을 증가시키는 쪽을 먼저 쓰시는 걸 권유하거든요. 물음변을 보는 분들이라면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습니다. 매운 것과 찬 것을 먹으면 설사하는 분들입니다. 그 음식들부터 먼저 줄이는 겁니다. 칠길한 감정을 의미합니다. 여러 감정이 얽히고 설켜 있으면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는 무언가가 생기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숨도 찹니다. 숨이 짧아지고 다급해지면 두통도 올 수 있지요. 마치 고구마 100개를 먹은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기체라는 단어는 어색하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느낌으로 나타납니다. 이 느낌은 언제 올까요?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상사랑 점심을 먹으러 나왔습니다. 날도 더워 죽겠는데 갑자기 뜨끈한 바지락 칼국수를 먹자고 하네요. 이런 더운 날에 꼭 먹어야겠냐 싶습니다. 짜증이 납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뜨끈한 습기가 가득합니다. 그렇게 식사를 하면 체하지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고 해도 상황에 따라서, 마음에 따라서 다른 음식이 됩니다. 그러면 마음도 몸도 전혀 원동력을 얻지 못하지요. 그냥 배만 채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자주 체하며 삽니다. 기분, 감정, 호불호를 꼭꼭 숨기면서 괜찮은 체 합니다. 그러니 편할 리 있나요? 두통도 오고 배도 아프게 되지요. 그러니 우리 이제 체 좀 그만합시다. 세상에 아무리 중요한 것도 나보다 소중하지는 않습니다. 머리 아프게 신경 쓰며 사는 이유도 다 나를 위해서잖아요. 그러니 나를 체하는 것들로부터 멀어지게 해야 합니다. 현실 속에서 체하지 않고 살 방법은 정말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선은 체할 것 같은 상황을 알고 있지요. 내가 나답지 않게 굴고 있다는 느낌, 감당할 수 없는 일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압박감을 인지할 수 있지요. 그럼 우선 만사 제쳐두고 일단 크게 숨을 한번 들이쉬어 보세요. 그리고 내뱉는 거죠.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일을 멈추세요. 지금 당장 숨 쉬지 않으면 더 큰 일이 생깁니다. 체하는 거죠. 그러니 우선 모든 일을 멈추고 숨을 쉬세요. 들숨과 날숨을 느끼면서 지금 어떤 상황이고 기분이 어떤지를 먼저 알아주세요. 그렇게 마음에게 시간을 주는 거죠. 인터넷을 보다가 너무 공감이 가는 글이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부질없는 10가지라는 글인데요. 제 마음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1. 무조건 참고 희생하는 것. 2. 남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는 것. 3. 타인의 인생을 걱정하는 것. 4. 스쳐 지나는 인연에 연연하는 것. 5. 바꿀 수 없는 지난 일을 계속 생각하고 후회하는 것. 6. 연애에 너무 미련 갖고 목숨 거는 것. 7.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쓸데없는 자존심을 세우는 것. 8.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미리 걱정하는 것. 9. 유행이나 허세를 위해 돈을 쓰는 것. 10. 사랑이나 인간관계가 영원하다고 믿는 것이었습니다. 체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있지요. 바로 손가락과 발가락을 따는 겁니다. 따면 끄 시원하게 내려가죠. 그런데 따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따로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10손가락과 발가락 모두 괴롭히지 마시고 제일 효과적인 하나만 따자고요. 그럼 더 효과적으로 체한 게 내려갈 겁니다. 심지어 덜 아프고요. 가장 효과가 있는 자리는 상향입니다. 열을 내릴 때도 사용할 수 있고 치통이 있을 때도 쓰지만 가장 좋은 건 소화더라고요. 여기까지 환자에게 건강에 대해 작가님이 해주는 이야기를 듣는 느낌이 드는 책이었습니다. 황윤신 한의사님의 건강에 대한 다른 조언들도 참 많은 도움이 됩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생생건강통입니다. 오늘은 건강하게 천천히 늙고 오래 살기 위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윤신 한의사의 책입니다. 제목이 조금 깁니다. 50부터는 알아서 척척 건강해지는 착한 몸은 없다입니다. 그럼 본문을 조금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아픔. 너무나 극단적인 두 단어는 각자이지만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우리 삶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아픔은 다른 양면인 듯 함께합니다. 그래서인지 아픔은 사랑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 마음도 같이 아프고 우리는 그 속에서 고통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고통에서 벗어날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으면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우리는 무한한 감사와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몸의 통증은 삶을 아프게 하지만
삶의 유한성과 소중함을 알려주는 귀중한 역할을 합니다. 마음의 통증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지요. 우리는 다시 통증에 대해서 새롭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인생에서 우리 힘으로 완벽하게 조정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그것은 태도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만큼은 스스로 장악하고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지요. 따라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보다 중요한 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처리하느냐입니다. 통증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증에 반응하고 대처하는 태도는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통증은 신호입니다. 내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지요. 나에게 나를 알아달라고 반응하는 일입니다. 몸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아껴달라고, 지금 몸이 아프다고 말이지요. 마치 장님 코끼리 더듬듯 하나하나 차분하게 알아가야 합니다. 나라는 존재에 대한 애정 없이는 이 통증을 잘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겨내기는커녕 이해할 수도 없지요. 왜 나만 이렇게 아프지? 왜 갑자기 이러지? 이렇게 아플 바엔 차라리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요. 아프다는 사실이 우리를 괴롭고 힘들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아픈 몸과 마음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통증이 통증으로만 남는다면 삶은 무한한 고통일 겁니다. 그렇지만 통증을 이겨내고 다시 건강한 몸과 마음을 찾는다면 우리의 삶은 무한한 감사와 행복으로 가득 차겠지요. 어제까지 몸에 아무 문제 없었는데 갑자기 통증이 생기면 당황스럽고 낯설어집니다. 이 상황이 담 걸린 것과 유사합니다. 담이란 건 갑자기 생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는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작은 문제들이 어떤 상황들과 만나 갑자기 불편으로 나타나지요. 그런 면에서 담은 몸의 퇴적물 같은 겁니다. 단지 갑작스럽게 느껴질 뿐이지요. 그럼 우리는 그제야 조치를 하려 듭니다. 담은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이제 나에게 신경을 써야 한다고 몸의 소리를 들어달라는 거죠. 담을 포함한 모든 통증이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관심을 가져달라고요. 나를 아껴달라고요. 지금 아프다고요. 그러니 통증에 당황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나를 봐달라는 신호거든요. 통증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멈춤입니다. 나를 질질 끌고 다니지 마세요. 아픈데도 이건 해야 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앞으로 아프지 않기 위해선 지금이라도 운동을 시작해야 해라고 결심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단 한 가지, 고요한 방에 들어앉아 휴식할 줄 모른다는 데서 비롯한다. 라고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멈춘다는 것은 그냥 힘을 빼고 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지요. 멈추기 위해서는 습관처럼 나아갔던 발걸음을 멈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멈춤은 새로운 힘을 모으는 운동이지요. 지금 당장 몸에게 휴식을 선물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찾고 노력하는 이유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플라톤은 행복하게 살기 위한 조건 5가지를 말했습니다. 1. 먹고 살기에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 2.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 약간 부족한 듯한 외모. 3. 자신이 생각한 것의 절반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명예. 4. 남과 겨뤄한 사람은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지는 체력. 5. 연설했을 때 절반 정도 박수받는 말솜씨. 플라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행복의 조건들과 사뭇 다릅니다. 조금 부족하고 모자란 상태를 말합니다. 플라톤은 무엇이든 모자람이 없는 완벽한 상태에 있으면 바로 그것 때문에 근심, 불안, 긴장, 불행이 교차하는 생활을 하게 된다고 강조합니다. 이렇듯 행복을 느끼는 지점은 사람마다 다르지요.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계속 시도하고 나만의 행복을 찾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추구하는 행복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에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번듯한 직장, 명문대라는 학벌, 뷰가 좋은 아파트 등 남보기 좋은 기준을 맞추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기준으로만 살다 보면 나는 행복에서 더 멀어집니다. 항상 자신보다 남을 의식하고 살고 남의 시선을 위해 사는 인생은 불행하지요. 남을 의식할수록 나는 의식을 잃습니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남보다 자신을 깊게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몸이 상하는 원인은 6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머리를 많이 쓰는 것, 몸이 고통스러운 것, 욕심을 줄이지 못한 것, 생각을 이루지 못한 것, 음식이 적당하지 않은 것, 약을 잘못 먹은 것입니다. 그 중에서 노건상이라는 것은 머리를 많이 써서 피곤하고 몸이 고통스러운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에 더한다면 욕심을 줄이지 못하거나 생각을 이루지 못한 것까지를 노건상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피로라는 곰은 먹는 것을 빼면 몸의 고통, 욕심, 생각이 너무 많아서 생긴다고 할 수 있겠지요.
우리는 몸을 너무 무리해서 쓰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해야 할 수많은 일들 속에서 제대로 된 휴식도 없이 몸을 함부로 쓰고 마음을 씁니다. 당연히 근육 운동은 할 겨를이 없고 기본적인 스트레칭조차 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의 사용으로 점점 목이 거북이처럼 됩니다. 그리고 볼링공만큼 무거운 머리는 가느다란 목 위에서 마치 피사의 사탑 위에 공을 올려둔 듯 위태롭기만 하지요. 우리는 어떤 일에 집중하면 몸을 앞으로 기울이게 됩니다. 그게 관심의 표현이고 일 잘하는 사람의 자세지요. 그렇지만 계속 그 자세를 똑같이 유지할 순 없습니다. 쉬어야 합니다. 몸도 목도 강철은 아니니까요. 그러니 줄이지 못한 어떤 욕심이 나를 상하게 하고 있는지 가만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머릿속에서 단 5분이라도 그 욕심에서 나를 멀어지게 해보세요. 일부러 머릿속을 텅 비워보는 것도 좋고 몸을 최대한 편하게 뒤로 보내주세요. 의자에 푹 기대어 무거운 머리를 잠시 내려놓고 긴장으로 바짝 올라간 어깨에 힘도 빼세요. 그렇게 몸을 최대한 편하게 뒤로 보내주세요. 환자분들이 제일 자주 겪는 어지럼증이 기립성 어지럼증입니다. 기립성 어지럼증이란 말 그대로 앉았다 일어설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원래 우리 몸은 앉았다 일어서면 피가 다리 쪽에 몰리기 때문에 혈압은 약간 떨어지고 심장박동은 빨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기립성 어지럼증이 있는 분들은 혈압이 약간 떨어지는 게 아니라 차이나게 많이 떨어지지요. 순간적으로 머리까지 혈액이 충분히 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혈액의 공급이 안 되니 눈앞이 캄캄해지고 머리도 어지럽고 균형도 흔들리게 되지요. 그럴 때는 얼른 도로 앉아서 머리를 심장보다 낮게 하면 머릿속의 혈액 순환이 회복되어서 증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증상을 그냥 방치하면 넘어질 위험성이 커지고 최근에는 중풍의 위험도 높아진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기립성 어지러움은 심장, 소화기, 종아리 근력과 혈압을 조절하는 자율신경 등 여러 가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증상이 일시적이지 않고 자주 반복된다면 자율신경 검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신이 느끼는 어지럼증의 원인을 자가진단하고 치료하려다 상태가 더욱 악화해 내원하는 환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지럼과 관련된 질환은 많습니다. 어지럼은 증상일 뿐이지요. 그래서 어지럼의 원인을 찾고자 노력합니다. 어지럼은 귀에 이상인 경우도 있고 빈혈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자주 보이는 원인은 아주 사소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바로 소화불량과 머리의 불균형이지요. 소화가 잘 안 되는 게 어지럼과 무슨 상관일까요? 멀미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멀미하면 속이 울렁거리고 어지럽고 머리가 무거워집니다. 그러다 더 심해지면 토하게 되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토하고 나면 머리가 좀 가벼워진다는 걸 느끼지 않나요? 울렁거림과 어지러움은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속이 울렁거리면 어지러움을 잘 느끼고 어지러움이 느껴지면 속이 울렁거립니다. 그러니 소화가 안 되기 시작하면 머리가 핑 돌면서 어지럽기도 하지요. 머리가 기울어졌다는 건 뭘까요? 몸 전체가 기울어진 것일 수도 있고 어깨가 틀어진 경우도 있지요. 또는 머리만 목만 한쪽으로 기울어진 경우도 있을 겁니다. 바로 자세 문제지요. 특히 자세가 틀어지기 시작하면 어지러움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심하지 않은 어지럼이 자주 반복되고 있다면 몸이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지럽기 시작할 때 문제가 발생했다는 걸 알았다면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겠지요. 소화 때문에 어지러운 거라면 소화가 잘 되는 음식 먹기. 자세 문제라면 자세 바로잡기. 입니다. 너무 쉽고 간단하게 느껴지죠. 먹는 이야기는 계속하게 될 예정이니 여기선 간단한 자세만 이야기하고 갈게요. 공이 기울어진 이유는 원통 때문입니다. 그럼 몸통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하겠지요. 몸통을 잘 세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간단한 방법 딱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바로 똥꼬의 힘주기입니다. 괄약근에 힘을 꽉 줘볼게요. 똥 쌀 때처럼 주는 힘은 아니고요. 반대로 괄약근을 조이는 힘을 쓰는 겁니다. 소변 줄기를 끊고 방귀를 참는다는 생각으로 힘을 주면 됩니다. 5초간 정지했다가 서서히 이완합니다. 그럼 엉덩이에만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복부, 등, 목까지 조금씩 힘이 들어갑니다. 똥꼬에서부터 정수리 끝까지 척추가 하나하나 일자로 쌓여가는 느낌이 들 겁니다. 척추가 똥꼬 있는 데서부터 정수리 끝까지 하나하나 블록 쌓기 하듯 쌓여간다고 상상해 볼게요. 그리고 몸 전체를 길게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게 척추가 바로 서는 느낌입니다. 처음에 쉽지 않을 테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척추가 바로 서는 게 느껴집니다.
오늘도 몸통 위에 머리 잘 얹고 다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똥꼬임으로요. 나이가 들수록 호흡은 점점 짧아지고 짧을수록 머리는 더 멍해져 갑니다. 다양한 호흡법들이 있지만 여기선 제가 하고 있는 호흡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함께 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길게 쉰다입니다. 한숨이 최대한 길어질 겁니다. 동의보감에서도 긴 호흡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긴 호흡을 하려면 복식호흡을 할 수밖에 없지요. 최근에는 이산화탄소양이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끼친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평균 이산화탄소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긴 호흡을 해야 한다고 말이죠. 호흡은 나이를 먹을수록 짧아지고 심폐질환이 생길수록 더 짧아지고 거칠어집니다. 거기다 긴장할수록 호흡은 가빠지고 짧아지죠. 운동할 때와는 좀 다릅니다. 운동하면 최대한 깊게 들이쉬려고 노력하거든요. 온몸을 다 써서 호흡하지요. 긴 호흡을 위해서는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도록 할 겁니다. 최대한 천천히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완전히 내쉴 겁니다. 그럼 복부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숨을 들이쉴 때 배가 볼록해지고 내쉴 때 배가 납작해질 겁니다. 두 번째 원칙은 코로 쉰다입니다. 코는 폐로 들어가는 공기를 데우고 불순물을 걸러줍니다. 필터와 같은 역할을 하지요. 당연히 들이쉬는 건 코로 하는 게 좋죠. 항상 논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입으로 내쉬느냐, 코로 내쉬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코로 내쉬는 걸 추천하는 편입니다. 천천히 들이쉬고 천천히 내쉴 건데 나가기 편하거나 들이쉬기 편하다면 잘 안 되겠지요. 그리고 입으로 숨 쉬는 사람일수록 차츰 구강 구조가 변합니다. 특히 아이들이라면 아데노이드 비대증의 경우 코로 숨쉬기가 힘들어 입으로 숨 쉬다 보면 턱이 후퇴되어 아데노이드형 얼굴을 가지게 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온몸을 이용한다입니다. 복식호흡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거꾸로 하는 분들도 있지요. 흉식호흡을 하는 건 집중도를 올릴 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호흡법 중에서 집중도를 올리거나 할 때 자주 사용하지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편안해지는 호흡이자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는 호흡을 할 겁니다. 아이들이 숨 쉬든 말이죠. 호흡하면 자연스럽게 가슴과 등이 커집니다. 그리고 횡격막은 내려가죠. 거기서 더 호흡을 들이쉬면 배까지 볼록해집니다. 마치 개구리가 몸을 불리듯 말이죠. 내 몸통이 전부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숨을 내쉴 때는 몸통이 전부 작아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해서 저는 괄약근 운동을 함께 합니다. 숨을 들이쉴 땐 괄약근을 풀었다가 숨을 내쉴 때는 괄약근까지 꽉 조이면서 몸에 있는 숨이 한 톨도 남지 않도록 합니다. 이렇게 호흡하면 살이 빠지는 느낌이 납니다. 땀도 나고 복근이 힘듭니다. 심지어 너무 힘들여 하다 보면 어지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꼭 천천히 하세요. 그리고 호흡에 온 정신을 집중해 주세요. 누구나 같은 속도로 변화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더 약한 곳이 있고 더 뛰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노화와 상관없이 사고를 당하거나 하면 또 다른 변수가 생겨서 고통을 주고 그 때문에 노화가 빨라질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동의보감을 통해 느껴야 할 것은 우리가 유한한 존재로 변화를 겪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겁니다. 모든 생명과 모든 자연은 늙습니다. 심지어 태양도 늙고 지구도 늙지요. 자연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나이를 늙음의 관점에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몸은 나이를 먹고 약해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몸은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내 생활에 최적화됩니다. 내 몸은 내가 살아온 결과물인 것이지요. 내가 하는 하루의 생각, 표정, 행동 등 모든 활동의 산물입니다. 우리의 몸이 나이를 먹고 나에게 익숙해지면 삶에 대해서 이해도가 깊어지고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가장 최상의 나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키우는 일이죠. 나의 마음은 나무와 같아서 나이테를 갖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음이 가지는 나이테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묻어 있습니다. 엄혹한 현실 속에서 상처 입은 내가 거기에 있고 따뜻한 바람이 불듯 따뜻한 마음을 만났던 시간도 거기에 있습니다. 기분이 나쁠 때 배고픔과 상관없이 당기죠. 우리 뇌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기에 대한 반응으로 교감신경을 작동시킵니다. 교감신경이 작동하면 우리는 위기를 대처하는 반응을 하게 되지요. 포식자가 나타났다. 달리자. 공격하자.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위기 상황과 똑같은 반응을 합니다. 심박수가 올라가고 호흡이 가빠집니다. 에너지를 팔다리로 보내기 위해 소화기관으로 에너지를 적게 보내죠. 그리고 뇌가 팽팽 돌아가면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위기 상황이 아니고 뛸 필요가 없는데
스트레스에 대해 몸은 위기로 반응합니다. 몸은 에너지를 자꾸 쓰고 계속해서 에너지를 넣어 달라고 하지요. 그럼 뇌가 단 거를 먹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단 게 당기게 되지요. 단 것을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는 대명사처럼 여기지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당이 도처에 널려 있는 건강하지 못한 몸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몸은 당분을 절대 밖으로 내보낼 생각이 없습니다. 좋은 에너지원이니 낭비하고 싶지 않죠. 돈이 들어왔는데 놓칠 사람이 있을까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당을 지방으로 바꾸어 간이나 복부에 쌓아둡니다. 지방간, 내장지방 등이 생기는 이유죠. 그렇게 몸에 지방이 쌓이면 몸은 무거워집니다. 그럼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지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맛있는 걸 배부르게 먹었는데 다음 식사 때가 되기도 전에 엄청난 허기짐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겁니다. 그 많은 걸 이렇게 빨리 소화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말이지요. 이럴 때 알아야 할 게 인슐린입니다. 혈관에 당이 많아지면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양의 당이 몸에 갑자기 들어오면 인슐린도 많은 양을 분비합니다. 그럼 당 폭발, 인슐린 폭발이 한 번에 일어나죠. 한순간에 혈관에서 당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당은 순식간에 사라지는데 인슐린은 아직 몸에 남아 있습니다. 그럼 다시 몸은 인슐린과 반대되는 작용을 하는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럼 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응? 당이 몸에서 사라졌네. 배고프구나. 그리고는 몸은 단 걸 막 당기게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악순환을 반복하면서 음식에 갇히게 됩니다. 음식은 몸에 에너지를 주는 수단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이제 몸에 에너지를 한없이 낭비하고 나를 피곤하게 하는 것이 되었죠.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먹기 위해서 사는 꼴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음식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삽니다. 먹기 위해 살고 먹는 것으로 괴로워합니다. 이제 이런 삶의 변화를 줘야 합니다. 당을 완전히 끊을 수는 없습니다. 탄수화물은 몸에 에너지를 주는 근원이거든요. 그렇지만 입에 넣자마자 단 음식들은 끊어야 합니다. 입에 넣자마자 단맛이 느껴지는 음식은 대체로 단당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당류는 몸에서 흡수가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몸에서 당이 급격하게 오르고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지요. 그 과정에서 앞에서 설명한 피로감, 급격한 허기짐, 기분 변화가 나타나기 쉽습니다. 그러니 우선 입에 넣자마자 단 음식은 끊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탄수화물은 천천히 흡수되고 천천히 사용될 겁니다. 탄수화물은 나쁜가요? 아니요. 사람들은 무조건 탄수화물을 끊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끊는 방법으로 제일 먼저 밥을 끊지요. 안 됩니다. 밥 드세요. 밥은 우리에게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그럼 왜 저탄수화물을 이야기하느냐고요? 우리가 진짜 끊어야 할 탄수화물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탄수화물은 말 그대로 입에 넣었을 때 단 음식들입니다. 설탕이지요. 그래서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식사가 되지 않는 간식은 모두 피해야 합니다. 건강한 몸을 만드는 데에 많은 양의 탄수화물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히 곡물류로 만든 음식은 탄수화물이 많지요. 그리고 입에 들어갔을 때 달다면 그건 흡수가 잘 되는 당입니다. 몸의 당을 급격하게 올리죠. 급격하게 당을 흡수하고 저장하게 됩니다. 에너지가 되지 못하지요. 줄여야 합니다. 고구마, 감자, 호박 등도 식사로 하는 게 아니니까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밥은요? 밥은 좋은 탄수화물인가요? 어느 정도는요. 당뇨가 있는 분들은 현미밥을 많이 드시죠. 잡곡도 많이 섞어 드시고요. 단, 소화에 부담이 없어야 하지요. 예를 들어볼게요. 위가 좋지 않은 분들이 잡곡을 드셔도 될까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잡곡을 먹고 체한다면 차라리 백미를 드세요. 체하면 어떤 것도 흡수되지 않아요. 에너지가 되는 게 아니라 소화를 시키기 위해 에너지를 더 많이 쓰지요. 그런 음식은 본인에게 나쁜 음식이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장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식이섬유가 많은 경우가 많지요. 이런 음식들은 위에 들어갔을 때 가스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트림이 나죠. 위에서 소화할 수 없는 음식들이거든요.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되는 분은 이런 음식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차라리 위가 건강해질 때까진 부드러운 음식을 먹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흰 쌀밥이 낫다는 겁니다. 건강한 몸을 위해서 우선 밥을 드시기를 권합니다. 저탄수화물이 중요하지만 그게 밥을 끊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간식은 끊으세요. 다음은 반찬을 골고루 드시고 양은 조금 줄이세요. 밥을 줄이다 보니 반찬을 많이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더군요. 탄수화물이 줄어든 자리에 반찬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간이 센 음식들은 또 음식을 당깁니다. 먹고 싶어지죠.
차라리 배고픔이 느껴지면 밥을 조금 더 드셨으면 합니다. 최근 간헐적 단식이 유행입니다. 며칠간 단식하기도 있지만 8대 16, 8시간 먹고 16시간 굶기로 하루 안에서 단식이 이루어지기도 하지요. 이런 단식의 목적은 나를 굶기는 겁니다. 정확히는 세포를 굶기는 것이지요. 굶은 세포는 내 안에 있는 것을 재활용하거든요. 나를 소화하고 새롭게 만들지요. 그럼 몸에 쌓인 것들이 사라지게 되지요. 세포를 굶기고 소화한다는 건 내 몸의 세포가 잘 죽고 건강해지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내 몸의 세포가 죽는 게 어떻게 좋은 일일까요? 암이란 세포가 죽으라는 신호를 받지 않고 무한생장하는 상태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세포가 잘 죽는 일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몸에 암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는 일이니까요. 거기에 몸이 쓸모없는 것들을 쓰고 있으니 덤으로 살도 빠지게 되고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에게 굶는 것이 좋은 일일까요? 아닙니다. 무엇이든 자신에게 가장 맞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옛 성인들의 단식은 마음과 몸을 정화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나를 청소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단식을 시도해 보기를 권합니다. 그렇지만 몸을 회복해야 하는 사람이나 성장기 아이들은 조심했으면 합니다. 무조건 좋은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몸과 마음에 맞춰주세요. 나에겐 내가 기준이고 표준입니다. 나에게 해로운 것은 빼고 그 다음 몸에 좋다고 알려진 것을 조금씩 실행해 보기를 바랍니다. 정리해 봅시다. 우선은 밥을 먹자. 끼니를 챙기자입니다. 그 다음이 나를 잘 먹이기 위해서 잘 굶자입니다. 오늘 먹은 음식이 내일의 내가 되어 줄 테니까요. 환자분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그냥 간단히 때웠어 였습니다. 이유도 많았습니다. 입이 깔깔해서 집에 아무도 없어서 차려 먹기가 귀찮아서 그냥 간단하게 식사를 때운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식탁 한 구석에서 김치 하나 넣고 밥에 물을 말아먹는 어머니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맘이 찡하더군요. 아이들 밥은 다 차려주고 남은 반찬, 남은 밥을 물에 말아 먹는 모습 말이에요. 이 모습을 사랑하는 사람이 본다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가끔은 너무 지쳐서 밥도 먹기 싫은 날이 있습니다. 가끔은 우렁각시처럼 나를 위해 정성스럽게 밥 한 끼 차려줄 수 있겠지요. 내가 널 위해서 준비한 거야 하면서 말이지요. 이때 추가로 나와 대화하면서 먹기, 나에게 집중하면서 먹기 등을 시도해보면 더 좋겠습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눈으로 한 번, 코로 한 번 먹습니다. 입술을 대서 촉각으로도 한 번 먹어보세요. 배고픔을 느끼면서 천천히 음미하며 한 입 먹는 겁니다. 마치 내가 소믈리에가 된 듯 말이지요. 이 음식을 맛보고 그 느낌을 그대로 기억해주겠다는 마음으로 말이지요. 그렇게 한 입을 먹고 목으로 넘어가는 목넘김까지 인지해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위가 움직이며 배가 불러오는 느낌도 느껴보면 좋겠지요. 이런 식사 해보신 적 있나요? 식사 명상, 음식 명상으로 최근에 많이 등장하고 있지요. 저는 이 방법이 꽤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도움이 많이 되었고요. 저는 식사할 때 TV나 SNS를 틀어놓고 밥을 먹곤 합니다. 그럼 솔직히 뭘 먹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아요. 무슨 맛이었는지도 기억이 없습니다. 단지 먹었죠. 하지만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은 음식은 포만감도 금세 느끼고 뭘 먹었는지도 뚜렷하게 기억합니다. 그날의 조명, 입었던 옷, 함께 음식을 먹었던 사람, 나눴던 대화, 음식의 식감, 냄새, 순서, 맛, 향까지 생생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중요한 날에 일부러 비싼 음식을 먹으러 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재료로 만든 음식이라서 기억이 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저는 대접받는다는 느낌과 그 음식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때문에 그 순간에 음식과 함께한 사람을 잘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감을 모두 사용할 때 사람은 기억을 가장 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맛집에 간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먹는 그 순간 오감을 모두 활용하게 되는 거죠. 그럼 집에서 먹는 음식은 왜 기억에 남지 않을까요?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먹는다는 일상의 타성에 젖어 그냥 한 끼 때우는 거니까요. 그냥 우걱우걱 먹는 겁니다. 입을 거쳐서 위장에 음식을 넣는 거죠. 먹는 행위를 마치 배터리를 갈아 끼우듯 말이지요. 내 몸을 무슨 기계처럼 대하지 말아주세요. 기계처럼 에너지만 넣어주면 굴러가는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그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말이지요. 어떤 날도 무시되어선 안 됩니다. 어떤 나도 절대 그냥 한 끼 때워선 안 됩니다. 오늘 이 끼니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대접해 주세요. 한 끼 딱 맛있게 차려주세요. 배고플 때 먹는 간식 하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아하는 걸 준비했어. 같이 맛있게 먹자.
라고 나를 대접해 주세요. 음식에는 기억이 있습니다. 엄마가 해줬던 음식, 친구랑 먹었던 그 맛이 간절할 때가 있지요. 저는 가끔 초등학교 때 먹었던 학교 앞 분식집 떡볶이가 생각납니다. 수업을 마치고 친구들이랑 떡볶이를 먹으면서 나눴던 수다들, 더 놀고 싶어 집에 가기 싫은 마음이 제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좋은 식사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대변, 소화, 피로도지요. 소화가 잘 되는지, 먹고 나서 피로하지는 않은지, 대변이 잘 나오는지를 통해서 식사를 점검하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쉽게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대변입니다. 똥은 우리의 식사 성적표입니다. 밥을 어떻게 먹고 있는지, 그 식사가 몸을 건강하게 하고 있는지를 나타내 주죠. 가장 좋은 변은 황금빛 바나나 형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약간은 물에 뜨는 느낌이 들면 좋아요. 물을 내리면 약간 풀어지는 느낌이 들면 소화가 잘 된 편입니다. 이런 이상적인 형태를 저도 자주 보지는 못합니다. 자신에게 불편한 음식을 줄이면 이런 변을 볼 수 있지요. 변이 황금빛 바나나가 아니라면 먹는 걸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을 보고 나서 물 내리기 전에 한번 봐주세요. 변의 색과 형태를 기본으로 본 후에 안에 음식물이 섞이진 않았는지, 지방이 뜨지 않는지를 봐야 합니다. 변을 살피면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평소와 다르게 변의 형태가 변했다면 전날 먹었던 음식들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소화입니다. 그런 음식들 있지 않으세요? 몸에 좋다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것만 먹으면 잘 체하는 경우 말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음식들이 익히지 않은 음식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회, 생야채, 과일이지요. 이게 뭐가 나쁘냐고 생각하시겠지만 차가움이 단점일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당근을 먹다가 체합니다. 근체류의 야채들이 저와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체류는 빈속에 먹지 않는다는 것과 생으로 먹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어떤 음식이든 소화하지 못한다면 그 음식은 나와 잘 안 맞는 음식입니다. 케일과 양배추 같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야채도 몸에 좋습니다. 그런데 케일과 양배추만 먹으면 설사를 한다면요. 그럴 때는 꼭 생으로 먹어야 할 필요는 없지요. 그럼 익히세요. 갈아서 드셔도 됩니다. 아예 안 먹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음식이 아무리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도 꼭 나에게도 좋다는 법은 없어요.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도 생산 환경, 가공 과정, 조리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은 사람마다 다르고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러니 꼭 본인을 기준으로 맞게 드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피로도입니다. 몸 상태와 에너지 사용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신호가 피로니까요. 자극적이고 피로를 일으키는 음식을 어느 정도 제거하고 피로도 변화를 체크해야 합니다. 당연히 소화하는 데 부담이 되는 음식들은 피로도를 높이니까요. 술을 과하게 마신 다음 날 몸이 개운하다는 분은 없겠지요. 당분이 높은 빵이나 과자 등의 음식을 먹고 나면 먹을 당시는 괜찮지만 당이 높아졌다가 인슐린의 분비로 갑작스럽게 당이 저하되면 급격한 피로가 오게 됩니다. 당연히 과식하면 힘듭니다. 음식을 소화하는 데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면 안 됩니다. 음식을 먹은 게 안 먹은 것보다 더 피곤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 식사한 후 한두 시간 동안 식곤증이 너무 심하면 그 음식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체크해보면 우리가 어떤 하루를 살았고 스스로 어떤 음식을 제공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 걸 조정하면 스스로 더 건강한 식사로 건강한 똥을 만들 수 있겠지요. 한의학에서 대체로 사용했던 약재 중 주위에서 익숙하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알로에입니다. 변이 단단해서 보기 힘들 때 알로에를 복용하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차전자피도 그중 하나인데요. 차전자피의 경우는 실제 대변의 양을 늘리는 게 목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변비에도 도움이 되지만 설사에도 추천해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 대장의 수분을 빨아들여서 대변을 형태가 있게끔 도와줄 수 있거든요. 먼저 차전자피를 시도해보고 그 다음 알로에를 시도해보기를 추천해드립니다. 우리가 시중에서 복용하는 변비약 중에서 용량을 늘리는 쪽이 차전자피에 가깝고 알로에의 경우 장관을 자극하는 약들에 가까워서 우선은 식이섬유를 늘리고 용량을 증가시키는 쪽을 먼저 쓰시는 걸 권유하거든요. 물음변을 보는 분들이라면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습니다. 매운 것과 찬 것을 먹으면 설사하는 분들입니다. 그 음식들부터 먼저 줄이는 겁니다. 칠기란 감정을 의미합니다. 여러 감정이 얽히고 설켜 있으면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는 무언가가 생기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숨도 찹니다. 숨이 짧아지고 다급해지면 두통도 올 수 있지요. 마치 고구마 100개를 먹은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기체라는 단어는 어색하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느낌으로 나타납니다. 이 느낌은 언제 올까요?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상사랑 점심을 먹으러 나왔습니다. 날도 더워 죽겠는데 갑자기 뜨끈한 바지락 칼국수를 먹자고 하네요. 이런 더운 날에 꼭 먹어야겠냐 싶습니다. 짜증이 납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뜨끈한 습기가 가득합니다. 그렇게 식사를 하면 체하지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고 해도 상황에 따라서, 마음에 따라서 다른 음식이 됩니다. 그러면 마음도 몸도 전혀 원동력을 얻지 못하지요. 그냥 배만 채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자주 체하며 삽니다. 기분, 감정, 호불호를 꼭꼭 숨기면서 괜찮은 체 합니다. 그러니 편할 리 있나요? 두통도 오고 배도 아프게 되지요. 그러니 우리 이제 체 좀 그만합시다. 세상에 아무리 중요한 것도 나보다 소중하지는 않습니다. 머리 아프게 신경 쓰며 사는 이유도 다 나를 위해서잖아요. 그러니 나를 체하는 것들로부터 멀어지게 해야 합니다. 현실 속에서 체하지 않고 살 방법은 정말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선은 체할 것 같은 상황을 알고 있지요. 내가 나답지 않게 굴고 있다는 느낌, 감당할 수 없는 일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압박감을 인지할 수 있지요. 그럼 우선 만사 제쳐두고 일단 크게 숨을 한번 들이쉬어 보세요. 그리고 내뱉는 거죠.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일을 멈추세요. 지금 당장 숨 쉬지 않으면 더 큰 일이 생깁니다. 체하는 거죠. 그러니 우선 모든 일을 멈추고 숨을 쉬세요. 들숨과 날숨을 느끼면서 지금 어떤 상황이고 기분이 어떤지를 먼저 알아주세요. 그렇게 마음에게 시간을 주는 거죠. 인터넷을 보다가 너무 공감이 가는 글이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부질없는 10가지라는 글인데요. 제 마음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1. 무조건 참고 희생하는 것. 2. 남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는 것. 3. 타인의 인생을 걱정하는 것. 4. 스쳐 지나는 인연에 연연하는 것. 5. 바꿀 수 없는 지난 일을 계속 생각하고 후회하는 것. 6. 연애에 너무 미련 갖고 목숨 거는 것. 7.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쓸데없는 자존심을 세우는 것. 8.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미리 걱정하는 것. 9. 유행이나 허세를 위해 돈을 쓰는 것. 10. 사랑이나 인간관계가 영원하다고 믿는 것이었습니다. 체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있지요. 바로 손가락과 발가락을 따는 겁니다. 따면 끄 시원하게 내려가죠. 그런데 따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따로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10손가락과 발가락 모두 괴롭히지 마시고 제일 효과적인 하나만 따자고요. 그럼 더 효과적으로 체한 게 내려갈 겁니다. 심지어 덜 아프고요. 가장 효과가 있는 자리는 상향입니다. 열을 내릴 때도 사용할 수 있고 치통이 있을 때도 쓰지만 가장 좋은 건 소화더라고요. 여기까지 환자에게 건강에 대해 작가님이 해주는 이야기를 듣는 느낌이 드는 책이었습니다. 황윤신 한의사님의 건강에 대한 다른 조언들도 참 많은 도움이 됩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